내 이름은 최순자. 광화문 근처 낡은 골목에서 설렁탕집을 한 지 꼬박 40년이 됐다. 새파랗던 새댁 시절부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된 지금까지 이 작은 가게와 40년 동안 끓여온 소단의 뽀얀 국물이 바로 내 인생 전부였다. 소단에서 펄펄 끓고 있는 건 내 청춘이자 땀방울이었고 나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 이동준이었다. 내 평생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그릇그릇 설렁탕을 팔아번 돈으로 동준이를 서울대 법대에 보내고 놈의 가슴에 검사 배지를 달아준 것이다. 그 녀석은 나 최순자의 일생일대 역작이다. 반듯한 제복을 차려입고 검은 관용차를 모는 아들을 볼 때면 내 평생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동준이가 얻은 며느리 김민서는 판사 집안 딸로 집안도 번듯하고 둘이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길 가는 사람마다 나 최순자가 복도 많다고들 했다. 하지만 그 복이라는 게 꼭 내 설렁탕 속 같았다.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기름이 둥둥 떠 있지만 그 아래가 어떤 맛인지는 끓이는 나만 아는 법이다. 동준이가 검사가 되고 나서는 집에 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말수도 줄었다. 어쩌다 집에 오면 늘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니, 이 가게 이제 그만하시면 안 돼요? 동료들이 우리 엄마 뭐 하시냐고 물을 때마다 설렁탕집 한다고 하면 그 표정들이 어떤지 아세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바늘에 찔린 것처럼 아팠다. 내 가게가 뭐 어때서? 이 가게가 너를 키우고 공부시켜서 모두가 우러러보는 검사님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와서 창피한 짐이 됐다는 말이냐?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하고 그저 묵묵히 솥이나 더 반짝거리게 닦을 뿐이었다. 아들이 잘났으니 자기만의 세상이 있고 나름의 고충도 있겠지. 내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느리 김민서는 우리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단 한 번도 나에게 좋은 낯빛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 애는 내 가게에 발 한 번 들인 적이 없었고 어쩌다 동준이를 따라 나를 보러 와도 문간에 서서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는 역겹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몸에서 나는 이 사골 냄새 정말 너무 심하시네요. 이제 동준 씨 신분도 다른데 어머니도 좀 신경 쓰셔야죠. 그 애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내 가슴에 내려앉는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그 애는 내가 끓인 국물을 입에도 대지 않았다. 내가 일부러 가장 좋은 사골을 구해다 24시간을 꼬박 뭉근한 불에 고아냈는데도 우윳빛처럼 뽀얗고 구수한 국물을 눈앞에 대령해도 그 애는 그저 예에 바르게 웃을 뿐이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위가 안 좋아서 이렇게 기름진 건 잘 못 먹어요. 그러고는 그릇은 식어서 굳어버릴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밖에 나가 친척이나 친구들 앞에서는 그 둘은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아들과 며느리였다. 동준이는 일부러 식사 시간에 맞춰 검찰청까지 드나드는 그 검은색 세단을 내 작은 가게 앞에 떡하니 세워놓곤 했다. 그리고는 제복을 입은 채로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과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 가게로 들어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설렁탕 한 그릇 포장해 가려고요. 저녁에 집에 가서 먹게. 주변 사람들은 어김없이 부러운 눈길을 보냈다. 아이고, 순자 아줌마, 아드님은 정말 효자야. 그렇게 높은 양반이 돼서도 엄마 국물 맛을 잊지 않고? 그러게 말이야. 저런 게 진짜 효자지. 근본을 잊지 않는 거야? 동준이는 이웃들에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내가 포장해준 국물을 받아들고 우리 둘만 들릴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였다. 엄마, 쇼는 제대로 해야죠.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나 이동준을 효자라고 알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녀석은 뒤돌아섰다. 그 설렁탕은 아마 차에 싣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다음 골목 어귀에서 쓰레기통에 처박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효도는 작고 가느다란 가시가 되어 내 심장에 하나씩 박혔다.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촘촘하게 박힌 가시들은 밤낮으로 나를 아프게 했다. 나는 점점 나이가 들었고 다리도 예전 같지 않았다. 어느 날 동준이와 민서가 고급 보약들을 한가득 사들고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문을 들어서자마자 내 양쪽 팔을 하나씩 부축하며
더없이 간절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좀 편히 쉬셔야죠. 동준이가 말했다. 어머니가 매일 이 가게에 매여 계시는 걸 보면 저희 자식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민서가 말을 받았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요양원 하나 알아봤는데 성 밖에 있어서 공기도 좋고 시설이며 서비스가 장관급 대우래요. 거기로 옮기셔서 편히 몸조리 하시고 가게 일은 이제 신경 끄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 가게를 떠나라고? 40년 동안 끓여온 내 소들 떠나라고? 그건 내 목숨을 가져가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였다. 안 간다. 나 아직 건강해. 일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동준이의 표정이 굳어지는가 싶더니 금세 애통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녀석은 내 손을 잡고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꼭 이러세요? 항상 저희만 생각하시고 당신 몸은 돌보지 않으시잖아요. 어머니가 혹시라도 잘못되시면 저희 둘 평생 마음 편히 못 살아요. 이 요양원 비용이 엄청 비싸지만 걱정 마세요. 돈은 저희가 낼게요. 저희가 집을 팔아서라도 어머니 노후는 편안하게 해드릴 거예요. 어찌나 절절하게 말하는지 함께 와 있던 먼 친척 몇몇은 감동하고 말았다. 먼 친척 뻘되는 외사촌 동생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순자 언니, 동준이 정말 효자다. 그냥 아들 말 듣고 가서 복 좀 누려. 모두가 그들이 효자라고 했고 모두가 나를 설득했다. 죽은 남편을 쏙 빼닮은 동준이의 얼굴을 그 눈에 담긴 진심을 보고 있자니 내 마음이 흔들렸다. 어쩌면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어쩌면 정말 이제는 쉬어야 하는 걸까? 나는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했다. 그들의 일처리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다. 일주일도 안 돼서 모든 수속이 끝났다. 이삿날 두 녀석은 모두 와서 이것저것 짐을 챙기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내가 수십 년간 써온 냄비와 그릇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삿짐센터 직원들에게 버리라고 했다. 내게 새 옷도 많이 사주었다. 처음 보는 상표가 붙은 옷들이었는데 옷감은 좋았지만 막상 입으니 영 불편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 작은 가게를 돌아봤다. 기름때에 검게 그을린 간판, 40년을 함께한 커다란 소부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았다. 차는 성 밖으로 향했고 요양원은 그들의 말대로 그림같이 예쁜 정원 같았다. 그들은 내 짐을 방으로 옮겨주었다. 방은 넓었고 독립된 화장실도 있었으며 창밖으로는 푸른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그들은 나를 부축해 요양원 정문까지 바래다 주었다. 석양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나는 그들이 몸조리 잘하시라는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뵙겠다는 말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동준이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부축하던 손을 놓았다. 녀석은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이전의 간절함이나 열정은 없었다. 그저 내가 알 수 없는 차가움과 단호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어머니, 녀석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앞으로는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들. 일 바쁜데 자주 안 와도 된다. 녀석은 고개를 저었다. 심지어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까지 걸려 있었다. 아니요, 어머니. 제 말을 이해 못하셨네요. 녀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저희 일이 좀 특수해서 자주 찾아뵙기가 곤란합니다. 저희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냥 서로 없는 셈 치고 살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치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뇌 속이 윙윙거렸다. 없는 셈 치고 살자니 그게 무슨 말인가? 옆에 있던 김민서, 내 착한 며느리가 동준이의 팔짱을 살며시키며 그녀 특유의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말투로 덧붙였다. 맞아요, 어머니. 밖에는 어머니가 미국에 사는 여동생 댁에 가셨다고 거기서 쭉 사실 거라고 말해뒀어요. 그게 모두에게 좋아요. 어쨌든 지금 저희 같은 수준의 사람들에게는 몸에서 사골 냄새 나는 어머니는 필요 없으니까요. 저희는 이제 부모가 필요 없어요.
마지막 그 말은 얼음물에 담갔다 뺀 칼날처럼 내 심장을 후벼 파고는 힘껏 휘저었다. 온몸에 피가 순식간에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손발은 차갑게 식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눈앞에 이 두 사람, 내가 한 그릇 한 그릇 설렁탕을 팔아 키워낸 내 자랑스러운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낯설고 흉측해 보였다. 그들은 말을 마치고 나를 다시는 돌아보지 않은 채 몸을 돌려 떠났다. 검은 세단이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사라지며 흙먼지를 일으켰고 이내 길끝으로 사라졌다. 나는 홀로 그 호화찬란한 요양원 문 앞에 서서 하늘가의 노을이 어둠에 조금씩 삼켜지는 것을 바라봤다. 심장은 텅 비어버렸고 그 안으로는 차가운 바람만 휑하게 불어왔다. 나 최순자는 평생 국물을 끓였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내 손으로 가장 쓴 약을 달인 셈이었다. 장관급 대우를 해준다는 이 요양원은 과연 명불허전이었다. 독채로 된 작은 건물에 창문은 깨끗했고 하루 3끼 영양사가 짠 식단이 방으로 배달되었으며 24시간 대기하는 요양보호사도 있었다. 이곳의 노인들은 하나같이 부유하거나 지위가 높아 보였고 말소리는 나지막했으며 행동거지는 품위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곳이 집이라기보다는 날지 못하는 새들을 가둬두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하는 정교한 새장 같다고 느꼈다. 내 마음은 이미 죽어버렸기에 이런 물질적인 것들에는 당연히 아무런 흥미도 생기지 않았다. 매일 창가에 앉아 정원의 스프링클러가 시간에 맞춰 물을 뿌리는 것을 보고 뭉게구름이 피어나는 하늘을 보며 하루를 보냈다. 나를 돌봐주는 요양보호사는 박민희라는 젊은 아가씨였다. 20살 남짓, 동그란 얼굴에 웃을 때면 옅은 보조개가 패였다. 그 아이는 다른 요양보호사들처럼 사무적이지 않고 내게 좀 더 진심을 다해줬다. 나를 부축해 정원을 산책하고 자기 고향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내가 밥을 잘 먹지 못할 때는 어떻게든 몇 숟갈이라도 더 먹게 하려고 애를 썼다. 할머니, 왜 항상 기운이 없으세요? 어느 날 민희는 내 굳은 다리를 주무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안의 흉을박에다 알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내 이 구질구질한 사정을 어린아이에게 말해봤자 무엇하겠는가. 내 침묵을 오해라도 한 건지 민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내 귓가에 다가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사뭇 진지한 표정에 내 마음속에서도 의문이 피어올랐다. 무슨 일인데? 말해보렴. 할머니 아드님, 그 이동준 검사님이 좀 이상해요. 박민희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분이 1년치 비용을 한 번에 내셨는데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가시기 전에 저희 원장님을 따로 불러서 아주 이상한 부탁을 하고 가셨대요. 무슨 부탁? 심장이 철렁했다. 원장님한테 할머니가 외부와 어떤 연락도 못하게 하라고 했대요. 전화도 못 쓰게 하고 면회객도 아무도 만나게 하지 말라고요. 특히 민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억을 더듬는 듯 했다. 특히 할머니 예전 설렁탕집에 오던 단골 손님들은 한 명도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머릿속이 휑하고 울렸다. 외부와 연락을 못하게 해? 단골 손님도 못 만나게 하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나를 여기 가둬두고 죄수처럼 감시하겠다는 건가? 나는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혔다. 동준이, 그놈은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 걸까? 단순히 내가 창피해서 선을 그으려는 걸까? 아니면 그 뒤에 더 깊은 목적이라도 있는 걸까? 순간 40년 동안 사골 국물만 고아온 내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평생 사람들을 만나고 보내며 웬만한 사람이 먹은 밥보다 더 많은 사람을 봐왔다. 내 작은 가게는 그저 배를 채우는 곳처럼 보였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모든 경계를 풀고 쉬어갈 수 있는 심야식당 같은 곳이었다. 수십 년간 광화문 일대는 변화무쌍했고 얼마나 많은 높으신 양반들이 뜨고 졌는지 모른다. 선거에서 떨어진 시리에 빠진 정치인이 깊은 밤에 혼자 와서 국물 3 그릇을 비우며 눈물을 국물과 함께 삼키는 것도 봤고
자금줄이 막혀버린 젊은 사업가가 내 가게에서 국밥을 먹으며 친구와 재기를 다짐하는 것도 봤다. 모든 빛을 내려놓고 가장 평범한 옷차림으로 구석에 앉아 그저 뜨끈한 국물 한 그릇으로 평범한 사람의 온기를 되찾으려는 은퇴한 거물들도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신분을 묻지도 말을 섞지도 않았다. 그저 국물을 잘 고아내고 김치를 맛있게 담글 뿐이었다. 뜨거운 설렁탕 한 그릇과 시원한 배추김치 한 접시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위로였다. 내 가게 문턱을 넘는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사연 하나쯤은 품고 있다는 걸 나는 알았다. 그리고 나는 한 솥 가득 국물을 지키며 그들에게 잠시나마 평온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 수많은 손님 중에 유독 한 사람의 모습이 내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장태우였다. 30여 년 전 그는 근처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하던 가난한 학생이었다. 키는 컸지만 삐쩍 마른 몰골에 희끗하게 달아빠진 낡은 교복을 입고 늘 고개를 숙인 채 영양실조에 걸린 모습이었다. 그는 매일 밤늦게 내 가게에 와서 가장 싼 국밥 한 그릇만 시켜 허겁지겁 먹어치우고는 빈 그릇을 내 앞으로 밀며 얼굴을 붉혔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만 오늘 밥값은 외상으로 좀 달아주실 수 있을까요? 굶주림과 궁핍함으로 핏발이 섰지만 여전히 놀랍도록 맑았던 그의 눈을 보며 나는 젊은 시절 악착같이 버텼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나중에 출세하면 그때 갚아도 안 늦어. 그렇게 외상을 준 것이 꼬박 3년이었다. 3년 동안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찾아왔다. 나는 그의 그릇에 몰래 고기를 몇 점 더 넣어주고 밥을 더 꾹꾹 눌러 담아주곤 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밥을 다 먹고 나면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내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다. 훗날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 떠나기 전날 그는 가게에 찾아와 품속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앞에 놓았다. 그 안에는 3년 동안 밀린 밥값이 한 푼도 빠짐없이 들어있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그는 나를 향해 또다시 90도로 깊이 허리를 숙였다. 아주머니가 주신 3년 동안의 국밥은 제 배뿐만 아니라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이 은혜, 저 장태우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돈을 다시 밀어넣고 몇 장만 빼냈다. 학생,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데 돈 쓸 때가 많을 거야? 이건 아주머니가 미리 주는 축하금이라고 생각해. 앞으로 잘하고 좋은 사람 되는 거 잊지 마. 그 후로 우리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종종 뉴스에서 그의 이름을 보았다. 장태우. 그 이름은 지방검사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부장, 그리고 지금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 나라 권력의 최정점에 선 진짜 거물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아무리 높이 날아올라도 마음속으로는 이 설렁탕집 아줌마를 그리고 그 시절 외상으로 먹었던 국밥 한 그릇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뜨겁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국밥 한 그릇의 온기는 그가 평생을 기억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내 아들 이동준, 그놈의 마음은 아마 진작에 식어버렸을 것이다. 거대하고 흐릿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동준이가 나를 이곳에 가두고 단골 손님들과 연락하지 못하게 한 것은 설마 장 비서실장 같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아닐까? 나는 반드시 장태우와 연락해야만 했다. 나는 눈앞에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방민희를 보며 마음을 정했다. 이 착한 아가씨가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민희의 손을 잡고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희야, 할머니가 부탁 하나만 할게. 나 대신 전화 한 통만 걸어줄 수 있겠니? 박민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할머니, 그건 안 돼요. 원장님한테 들키면 저 바로 잘려요. 내가 곤란한 거 알아. 애나는 손목에서 꽤 빛깔이 좋은 옥팔찌를 뺐다.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예물로 평생 몸에 지니고 있던 것이었다. 이거 가져가렴. 걱정 마. 아무도 모를 거야.
그냥 전화번호 눌러서 나한테 건네주기만 하면 돼. 몇 마디만 하면 되거든. 이 사람은 할머니 오랜 조카인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장태호의 이름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이 어린 아가씨가 겁을 먹을까 봐 두려웠다. 박민희는 내 손에 들린 팔찌를 보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물건을 탐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민희야. 나는 그녀의 말을 끊고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할머니가 평생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한 적 없어. 이번 한 번만 내가 내 목숨을 살리는 셈 치고 도와줘. 내 눈빛이 너무나 비통하고 절박했던 탓일까? 박민희는 결국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깊은 밤, 교대 근무 시간의 틈을 타 그녀는 몰래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왔다. 나는 아주 오래전 장태우가 서울을 떠나며 억지로 쥐어준 명함에 적혀있던 닳도록 외운 번호를 불렀다. 그는 그때 말했다. 아주머니, 앞으로 무슨 일이든 생기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꼭 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이 번호가 아직 쓰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나의 유일한 도박이었다. 전화벨은 한참 동안 울렸다. 내가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저쪽에서 전화를 받았다. 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저기, 장태우 씨 되십니까? 나는 긴장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다.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는 약간의 불확실함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광화문 가게 아주머니세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내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다, 태우야.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가다듬으려 애썼다. 내가 그냥 말해주려고. 아줌마가 사는 곳을 옮겨서 앞으로는 국밥을 못 끓여줄 것 같아서. 나는 하소연하지도 원망하지도 심지어 아들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가장 담담한 목소리로 하나의 사실을 전했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장태우 같은 사람이라면 내 말 속에 담긴 이상한 낌새를 분명히 눈치챌 것이라 믿었다. 평생 가게를 지켜온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그만둔단 말인가? 가게를 목숨처럼 여기던 사람이 어찌 이리 담담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전화기 저편에서 장태우는 또다시 긴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는 추호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소를 알려주세요. 나는 요양원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아무 생각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식사 잘하시고 푹 주무세요.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민희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지만 내 마음은 오랫동안 진정되지 않았다. 나는 장태우가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건 알았다. 그 후 며칠간 요양원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다. 박민희는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지만 매일 눈빛으로 내게 격려를 보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오후 장태우의 비서가 직접 요양원을 찾아왔다. 그는 나를 바로 찾아오지 않고 상관의 부모님을 모실 요양 환경을 시찰한다우는 명목으로 원장을 만났다. 그날 밤 박민희가 몰래 내게 와서 알려주었다. 그 비서가 원장을 사무실로 불러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민희는 어렴풋이 비서가 내 상황, 특히 누가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어떤 특별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원장은 처음에는 우물쭈물했지만 비서가 무심코 청와대 공무원증을 내보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다음 날 박민희는 또다시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다. 할머니, 그거 아세요? 그녀는 흥분으로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장 비서실장님이 보낸 사람들이 엄청난 걸 알아냈어요. 할머니 아들, 그 이 검사가. 그 사람이 무슨 대형 건설사들이랑 결탁했대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박민희는 자기가 주워들은 소식들을 조각조각 맞춰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알고 보니
광화문 우리 동네 낡은 구역이 대규모 도시 재개발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 사업의 배후에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몇몇 건설사가 있었다. 그리고 내 아들 이동주는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검사로서 직위를 이용해 이 건설사들을 비호하고 심지어 이주를 거부하는 잘받기 세대주들을 압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내 설렁탕 가게는 바로 그 재개발 사업의 핵심 위치에 있었다. 그 작은 건물은 죽은 남편이 남긴 조상대대의 재산이었고 등기부등본상의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내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 사업은 순조롭게 시작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동주는 내가 사라져야만 했다. 나를 이 세상과 단절된 요양원에 보내 모든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내가 실종되었거나 정신 이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재산관리 대리인 신청을 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는 나의 유일한 법정 상속인으로서 그 철거 동의서의 버젓이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된다. 그가 밖에서 자랑하던 소위 청와대 인맥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저 검사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호가호위하며 건설사와 함께 거대한 이익의 그물을 짜고 있었을 뿐이다. 박민희의 말을 다 듣고 나니 눈앞이 핑 돌았다. 나는 의자에 기댄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저 그놈이 내가 창피하고 눈에 거슬려서 이 미천한 출신의 어미를 떨쳐내고 싶어 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 효심 뒤에 이토록 더럽고 냉혈한 음모가 숨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돈을 위해, 그놈이 말하는 소위 남나를 위해 제 어미를 상대로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니.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들에 대한 마지막 모성애마저 이 뼈에 사무치는 한기에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슬픔이 극에 달하면 마음이 죽는다는 것이 아마 이런 느낌일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이동준, 내가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나왔으니 이 어미가 내 놈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법정에 직접 세워주는 걸 원망하지 마라. 나는 박민희를 통해 장태호의 비서에게 한마디를 전해달라고 했다. 내가 아프다고 아주 위중해서 곧 죽을 것 같으니 죽기 전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나는 그들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알았다. 그들의 계획 속에서 내가 죽는 것은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유용했기 때문이다. 나의 사망진단서는 그들이 그 거액의 철거보상금을 손에 넣는 가장 빠르고 깨끗한 통행증이었다. 역시나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이동준과 김민서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들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침대에 힘없이 누워 코에는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었고 침대 옆 기계는 삑삑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장태호가 미리 준비한 것이었고 의사마저 그가 믿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죽어가는 노인을 연기하기만 하면 되었다. 어머니, 동준이는 문을 열자마자 침대 옆으로 달려와 내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정신 차리셔야 해요. 아들은 어머니 없으면 안 돼요. 그놈의 연기력은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감이었다. 그 비통한 표정과 폐부를 찌르는 듯한 울부짖음은 내가 진실을 몰랐더라면 나조차 감동했을 정도였다. 김민서도 침대 반대편에 엎드려 있지도 않은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흐느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해서 절대 잘못되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두 사람은 장단을 맞추며 하늘도 감동할 효자효부와 자애로운 어머니의 마지막 작별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다. 나는 힘겹게 눈을 뜨고 그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나는 그 눈빛 깊은 곳에서 감출 수 없는 흥분과 조급함을 읽었다. 아마 속으로는 내가 언제 마지막 숨을 거둘지, 그래야 사망진단서를 떼고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을 터였다. 동준아, 민서야, 나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미약한 목소리로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네, 어머니. 저희 여기 있어요. 동준이가 즉시 내 입가로 귀를 가져다 댔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것이 내가 10달을 품어 고생하며 키운 아들이었다. 나는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작은 녹음기였다. 동준과 민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들은 내 손에 들린 검은색 녹음기를 보고 얼굴에서 슬픔이 싹 가시더니 경악과 불신으로 바뀌었다. 어머니, 그게 동준이의 목소리가 변했다. 그들이 덮치듯 달려들어 빼앗으려던 순간 병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장태우가 반듯한 양복 차림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근엄한 표정의 짙은 남색 제복을 입은 남자 몇몇이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의 제복에 달린 휘장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대검찰청 감찰부의 상징이었다. 검사를 잡는 검사들이었다. 장태우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처럼 내 아들 이동준에게 똑바로 향했다. 그는 나를 보지도 옆에서 놀라 주저앉은 김민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아니 평온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동준 검사 장태우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병실 안에서는 천둥처럼 울렸다. 직권남용, 정경유착, 공문서 위조, 타인 재산 편취 의도 혐의로 실명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서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이동준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검사라는 신분은 대검찰청 감찰부 앞에서 종이장처럼 무력했다. 감찰부 직원 한 명이 무표정하게 앞으로 나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 검사님, 걱정 마십시오. 그 땅은 저희가 반드시 먹을 겁니다. 다만 그 할망구가 도장을 안 찍으면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기가 곤란해서요. 기름진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곧이어 내 아들 이동준의 익숙한 목소리가 약간의 짜증과 오만함을 담아 들려왔다. 늙어서 정신없는 노인네 하나가 무슨 골칫거리라고. 이미 요양원에 보냈고 밖에는 미국 갔다고 말해뒀습니다. 의사 쪽에도 말해뒀으니 두어 달 뒤에 알츠하이머 진단서 하나 떼면 됩니다. 그때 가서 제가 후견인으로 직접 도장 찍으면 그만이에요. 돈이나 준비해두세요. 일이 성사되면 제 목 한 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녹음 속에서 그들이 꾸민 음모의 모든 글자는 무거운 망치가 되어 내 심장을 내리쳤고 이동준의 마지막 요행마저 산산조각 냈다. 감찰부 직원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이동준의 얼굴 앞에 던졌다. 이건 당신이 사설병원에 의뢰해 위조한 당신의 모친 최순자 씨가 심각한 정신 이상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요. 이 검사, 돈 때문에 자기 어머니까지 정신병자로 만들고 싶었나? 증거는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이동준은 온몸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원망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왜? 라고 묻는 것 같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한때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음속에는 미움도 아픔도 없었다. 오직 죽음처럼 고요한 황무지만이 남아있었다. 감찰부 직원 2명이 앞으로 나와 수갑을 꺼내 철컥 소리를 내며 이동준의 두 손을 채웠다. 그 맑고 차가운 소리는 이 황당한 소동의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았다. 김민서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다. 모든 과정 동안 장태우는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동준이 끌려나간 후에야 그는 내 병상 앞으로 다가와 나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아주머니,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이미 권력의 정점에 선 이 남자는 내 앞에서는 여전히 그 시절 낡은 교복을 입은 가난한 학생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다. 이번 눈물은 그 불효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뒤늦게 찾아온 정의와 눈앞에 이 국밥 한 그릇의 은혜를 잊지 않은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 이동준과 그의 판사장인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검사 사위와 판사 사돈.
한때 그들 가문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꼬리표는 이제 가장 큰 웃음거리이자 치욕이 되었다. 뉴스는 연일 광화문 개발 비리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동준의 이름은 떠오르는 법조계의 샛별에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죄수로 전락했다. 그는 신속하게 파면되었고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수죄가 병합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지위 높던 장인어른은 직접적인 가담은 없었으나 관리 감독 소홀 및 영향력을 이용해 사위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직위해제 및 조사를 받게 되어 평생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그들 집안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모든 재산은 전부 몰수되었다. 김민서, 한때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고고한 내 며느리는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녀는 사방의 사람을 구하고 연주를 찾아 이동준을 빼내려 애썼다. 아버지의 옛 동료와 친구들 집 문 앞에서 울며 무릎을 꿇었지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때 그들 집안에 빌붙으려던 사람들은 이제 전염병을 피하듯 그녀를 피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그들이 자랑하던 법조계 인맥이 진정한 국가 권력과 쇠처럼 단단한 증거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사면 초가에 몰린 그녀는 요양원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날 나는 정원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고 박민희가 내 곁을 지키고 있었다. 김민서가 달려 들어왔다.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값비싼 옷은 구겨져 있어 예전 판사 댁 따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털썩 무릎을 꿇더니 내 앞으로 기어와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동준 씨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친아들이잖아요. 아들이 감옥 가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실 순 없잖아요. 그녀는 목이 찢어져라 울며 콧물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마음에는 한 점의 파문도 일지 않았다. 심지어 우습기까지 했다. 친아들, 나는 조용히 내 다리를 빼내고 평온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그놈이 나를 이 요양원에 혼자 내버려두고 나 같은 엄마는 없는 셈 치자고 했을 때 내가 자기 친엄마라는 생각은 했을까? 돈 때문에 진단서를 위조해서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을 때 내가 자기 친엄마라는 생각은 했을까?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김민서의 뺨을 때리는 따귀처럼 날아갔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멎었고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나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너, 김민서. 예전에 내 몸에서 사골 냄새 난다고 코를 막고 가게 문턱도 넘지 않으려 했을 때 그때는 왜 안 울었니? 판사딸 행세하며 너희 같은 수준에는 나 같은 엄마는 필요 없다고 했을 때 그때는 왜 안 울었니? 이제 와서 동준이가 망하고 너희 집안도 끝장나니 내게 와서 우는구나. 내 눈물은 나한테는 한 푼의 가치도 없어. 그녀는 내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저 무릎 꿇은 채 온몸을 떨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보고 싶지 않았다. 피곤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최순자, 너는 평생 이 집을 위해, 이 아들을 위해 할 만큼 했다.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나는 박민희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다. 민희야, 나 좀 부축해다오. 그리고 이분은 내보내렴. 다시는 보고 싶지 않구나. 박민희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를 부축해 일으켰다. 우리가 몸을 돌려 돌아설 때 등 뒤에서 김민서의 절망적인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단 한 걸음도. 퇴원하는 날 장태우가 차를 보내 나를 데리러 왔다. 나는 그 차갑기만 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곧장 광화문으로 내 설렁탕 가게로 돌아왔다. 가게 문에는 김씨 휴업이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있었고 옅은 먼지가 쌓여 있었다. 나는 열쇠를 꺼내 익숙한 문을 열었다. 집 안은 내가 떠날 때의 모습 그대로였고 공기 중에는 희미한 사골 국물 향이 맴도는 것 같았다. 나는 커다란 솥 앞으로 다가가 차가운 솥가장자리를 손으로 부드럽게 쓸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나는 돌아왔다. 이곳이 바로 내 집이었다. 다시 문을 연 날 나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첫 햇살이 가게 안으로 들어올 때쯤 뽀얀 우유빛 국물도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구수한 향기를 풍기기 시작했다. 첫 손님은 장태우였다. 그는 관용차도 비서도 없이 혼자 평범한 잠바 차림으로 수십 년 전처럼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주머니, 그는 내 앞에 와서 허리를 살짝 숙이며 공손하게 나를 불렀다. 왔어. 나는 웃으며 그에게 국물을 가득 퍼주고 새로 담근 배추김치도 한 접시 썰어주었다. 그는 창가 쪽에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먼저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만족스러운 듯 긴 숨을 내쉬었다. 아, 바로 이 맛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요. 우리 중 누구도 그 불쾌했던 일들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렇게 한 사람은 조용히 먹고 한 사람은 조용히 바라봤다. 국밥 한 그릇을 비우는 동안 모든 것이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기도 했다. 그는 밥을 다 먹고 그 시절처럼 돈을 반듯하게 접어 상위에 올려놓았다. 떠나기 전 그는 내게 말했다. 아주머니, 편하게 장사하십시오. 앞으로는 그 누구도 감히 아주머니를 귀찮게 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태우의 방문은 어찌 된 일인지 소문이 퍼져나갔다. 곧 내 작은 가게는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대통령 비서실장 인증 설렁탕 맛집이라는 명성은 내 가게 문 앞에 매일같이 긴 줄을 세웠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광객, 냄새를 맡고 달려온 기자들, 그리고 많은 옛 단골 손님들. 그들은 모두 찾아와 국밥을 먹으며 내게 말했다. 아주머니,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장사는 예전보다 10배는 더 잘 되었다. 나는 결국 몇 명의 직원을 두어야 했는데 그중 한 명이 박민희였다. 그녀는 요양원 일을 그만두고 내 가게로 와서 내 조수가 되었고 내 수양딸이 되었다. 이동준이 가로챌 뻔했던 거액의 철거 보상금은 결국 내 손에 들어왔다. 정부는 낡은 골목의 정취를 보존하기 위해 재개발 계획을 수정했고 내 가게는 역사적 건축물로 온전히 보존되었다. 그리고 그 돈은 나 같은 늙은이에게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었다. 나는 그 돈으로 내 자신의 이름으로 재단을 하나 설립했다. 이 재단은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나처럼 자식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독거노인들을 돕는 것이었다. 나는 재단의 이름을 한 그릇이라고 지었다. 때로는 외로운 사람 하나를 살게 하는 것이 어쩌면 그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온기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이었다. 나의 노년은 동준이네가 계획했던 것처럼 고급 요양원에서 외롭게 죽어가지 않았다. 나는 가장 익숙한 곳으로 돌아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소들 지키며 매일 사람들을 맞이하고 보내며 손님들이 내가 끓인 국물을 마시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다. 내 곁에는 속 깊은 딸 미니가 있고 재단을 통해 모여 서로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늙은 동무들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수다를 떨고 그 못된 자식들을 욕하다가도 함께 웃으며 내일은 어디로 봄나들이를 갈지 계획을 세웠다. 내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시끌벅적하고 더 존엄했으며 더 단단했다. 가끔 나는 이동준을 떠올리기도 했다. 감옥에서 예전 검사 신분 때문에 편치 않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다. 김민서는 몇 번의 항소가 실패로 돌아간 후 완전히 마음을 접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소식이 끊겼다고 한다. 나는 그를 면회하러 가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놓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택했고 그에 합당한 결말을 맞았다. 그리고 나, 최순자도 이제 나만의 길을 가야 했다. 해가 지고 가게의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갔다. 나는 문 앞 작은 의자에 앉아 광화문 광장에 오가는 사람들과 차들을 바라봤다. 저녁 바람이 약간의 서늘함을 실어왔지만 길모퉁이 떡볶이 가게의 달콤하고 매운 향기도 함께 불어왔다. 인생이란 다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쓰고 맵기도 하지만 마음을 다해 끓이다 보면 결국 자신만의 진하고 따뜻한 국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엔드.